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경제법 5차 수업이 되었습니다. 경제법 5차 수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추석 연휴 때문에 어떻게 됐죠? 4주차 이제 수업 내용은 4주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쭉 이제 이어서 강의가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휴는 잘 보내셨죠? 연휴를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을 잘 하고 잘 따라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 복습을 좀 하기 위해서 유인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을 좀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을 가지고 어떻게 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3주차를 보시면 이 영수증이라는 내용을 배웠죠. 영수증이라는 내용을 변제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 서달고 요구할 수 있는 거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돼요. 나중에 뭐냐, 이 영수증은 이제 돈을 갚기 위한 증거 자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채권자가 작성하고 교부하고 발급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뭐 이런 정도. 그 다음 보세요.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다. 이제 요 얘기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뭘까요, 여러분? 네.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다. 요 얘기는 음, 현금 영수증 제도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현금 영수증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담보로서 우리 이제 많은 얘기했죠. 그래서 뭐 사람을 담보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아파트 같은 걸 저당 잡힐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쭉 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물적 보증은 이제 저당권 같은 걸 직권이 뭐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뭐 채권자 대위권, 취소권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별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래서 대위권은 뭐냐면 대신 행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또 예금이 있다 은행에. 그래서 A가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대위권이고, 취소권은 좀 달라요. A가 B에게 1억 원이 있고 유리한 재산이 만평의 전답 땅이 있는데 사이행에서 C에게 줬다. 그 C는 또 진짜 매매를 했다. 뭐 이렇게 재산을 빼돌린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이 전득자나 수익자가 받은 재산을 어떻게 이렇게 음, 네,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복귀시키는 제도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렇게 우리 이해했을 때 채권 확보에 대해서 뭐 A가 2억 원에 2억 원을 빌렸는데 이 사람에게 10억 원의 아파트가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다. 원고 피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가백에 제가 저번에 우리 수업했던 내용인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채권자가 있을 때 법원은 이제 이렇게 판결할 수 있죠. B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이행하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판결문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집행 권한이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임의로 뭐 안 갚았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 네, 집행 권한을 이제 확보해서 그다음에 집행령을 부여받아서 그다음에 강제 집행을 한다 이 말이죠. 집행관 위임을 하고 압류를 하고 경매해서 이제 돈을 배당받는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실제로는 이제 4주차 수업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쉬었죠? 네, 그래서 음, 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은 이제 우리 이제 5주차지만 내용은 4주차로 한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보시면 이제 앞에 또 이렇게 배당을 절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때,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때 이런 방법이 두 가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한다는 말은 보세요. 압류 명령 신청을 해야 돼요. 압류. 그 인출을 못하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압류 명령 신청.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그렇죠? 그럼 채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든지, 이런, 있다든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런 이제 채무자가 이제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 전에 이 사람이 안 갚은데, 안 갚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아니면 또 타인에게 제3자에게 또 돈을 받을 돈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경우에 관할 법원에 대해서 그 압류 신청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예금을 인출 못하고 제3자에게 미리 돈을 받아서 이제 또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일로 쓸 수 있죠. 그렇게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압류 신청이에요. 그렇게 신청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압류하면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압류해서 바로 압류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제가 어떻게 뭐 공권력의 기관도 아니고 일단 절차가 있겠죠. 그래서 압류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죠. 신청하면 이제 법원은 압류 명령을 발해서 자, 법원이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압류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 이 말입니다. 법원은 압류 명령을 발해서 제3채무자인 은행 및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제3채무자인 은행 등은 은행 여기서 보세요. 제3자에게 돈을 이제 받을 게 있거나 아니면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이런 사람들은 채무자에게 돈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압류 그냥 딱 어떻게 예,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압류다. 이해됐습니까? 네. 모니터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보세요. 압류 신청 이제 있으면 이제 압류 명령을 하겠죠. 법원은 이제 압류 명령을 받아서 제3자에게나 그 다음에 제3 채무자에게 압류를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뭘 한다? 압류를 신청한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압류를 받아들이는 어떻게 결정을 한다, 명령을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지 명령이에요. 지급 금지 주면 안 된다 그 사람에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판결이 또 나올 수 있겠죠. 뭐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이 있다 이 말입니다.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통해서 추심 명령, 전부 명령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추심 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 대신 은행 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추심이라 말은 받아낸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압류 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압류 명령이 받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그 돈을 받지 못하겠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추심 명령, 내가 직접 받겠다. 전부 명령. 그래서 어, 이렇게 채권자가 추심 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 대신 은행 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거나 직접 받거나 또는 전부 명령을 받아서 채권 자체를 이전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직접 받는 것보다도 이제 전부 명령은 이제 그 확정이 되면 우리 이제 채권자 대위권은 이제 직접 했잖아요. 취소권은 권리를 이전시켰죠. 그래서 전부 명령은 채권자 취소권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추심 명령과
전부 명령 중에서 뭐가 유리하냐면 추심 명령이 더 유리해요. 바로 자기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전부 명령은 이제 전부 명령이 이제 확정되면 이게 채무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받아내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부 명령을 받아 채권 자체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오히려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가 편하다? 추심 명령이 더 편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보세요. 채권이기 때문에 압류란 말을 쓰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추심 명령, 전부 명령. 부동산은 이런 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경매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압류, 추심, 전부 이런 걸 신청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래서 어, 같이 신청합니다. 압류 명령 신청 이렇게 명령 받을 때까지 이런 것들 같이 신청해서 이제 빠른 이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고 계시죠? 네,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 채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방법이 있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강제 돈을 안 갚으면 이 사람이 저당권을 잡았던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집행할 수 있는데요. 어, 강제 경매를 또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 보세요. 이제 은행에 돈을 받고 이거는 이런 건 이제 채권이기 때문에 압류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건 이제 강제 경매 신청을 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관할 법원에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도 이 사람 이제 강제 경매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이 얻어지겠죠, 법원에서. 그래요. 그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이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이게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면 압류한 효과와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제 압류 명령을 발했잖아요. 법원은 압류 명령을 발했다. 이 명령만 발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기부에 기재를 합니다. 등기부에 어떻게 해요? 압류, 그러니까 경매 이제 강제 경매 신청이 된다. 그런 걸 기재를 해요. 그러려면 이제 압류와 같은 효과가 생기고 이제 압류를 했기 때문에 팔지 못하겠죠. 그래서 뭐 입찰기일 공고를 거쳐 입찰기일이 지정되고 입찰기일에 매수 신청에는 서면으로 매수 가격을 신청해서 집행가는 그중 최고 가격을 신청한 사람에게 한다. 입찰이란 말은 낙찰받는다 이 말입니다. 뭐 한다? 낙찰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뭘 생각하시냐면 우리 이제 뭐 TV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자동차를 리폼해가지고 경매를 하잖아요. 그 경매는 이 경매가 아니라 좀 방식은 비슷하죠. 어떻게 낙찰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만 원부터 올라갑니다. 아, 1,050, 1,070, 1,100 더 없습니까? 1,200, 2천만 원, 3천. 이거 보셨죠? 예, 3천만 원, 3천만 원. 자, 뭐 카운터 들어갑니다. 없으면 낙찰입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부동산은 뭐 아파트나 빌라나 뭐 이런 것들을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씁니다. 서면에 써가지고 거기서 최고 낙찰가를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매각 대금을 납입하는 순간부터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입찰하면 입찰 기일 공고를 거쳐서 입찰 기일이 지정되고 자 공고 자 예를 들어서 뭐 2000, 예를 들어서 2021년 10월 1일 날 한다. 그럼 이제 그런 공고를 알립니다. 그럼 2021년 10월 1일 날 매수인이 서면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 뭐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또 그다음 뭐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가락시장 가면 뭐 농수산물이나 이제 그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야, 뭐 수산물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 있잖아. 저 흉내를 잘 못 내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이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만 알아서 이제 낙찰을 받고 이제 경매에서 이제 물건을 싣고 나가고 막 그러죠. 이게 이제 서면으로 한다. 그래서 매수가격을 신청한 집행가는 그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사람에게 예, 뭐가 되냐?
매수인을 정한다. 그래서 이제 배당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3천만 원 팔렸다. 그럼 이제 배당을 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있을 때는 협의를 하고 협의가 없으면 법원이 배당을 정하죠. 일정한 비율만큼. 그래서 지금 이거 보세요.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뭐 하는 자체들입니까? 네, 그렇죠. 전부 다, 전부 다 뭐예요? 채권자가 채권을 만족을 못 들어서 변제하지 않았을 때 예,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에 대한 책임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게 강제 집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예를 들어서 A는 B에게 금 2억을 이행하라. 이행하라 했을 때 이행하면 되는데 이행 못했을 때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뭐를 했어요? 이제, 에, 강제 집행과 소액, 그다음에 지급 명령, 보증, 이제 이런 것도 좀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셨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액 사건 심판이 나오는데 개념을 보시면 소액 사건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보통 이제 예, A가 뭐 2억 원 뭐 소비 대차 빌려줬다 누구에게 B에게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소송 일반 뭐 안 갚았을 때 일반 소송으로 진행되지만 어, A가 만약에 3천만 원 이하로 소비 대차 빌려줬다 B 이럴 때는 아 일반 절차로 가기보다는 음, 이제 소송의 가액 소가라 그러죠. 예, 이게 3천만 원 이하일 때는 소액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그렇죠. 이게 특칙이다. 그래서 소액 사건 심판은 이렇게 일반 소송으로 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소액 사건 심판으로 갈 수 있다. 여기 이제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좀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개념. 민사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 방안은 이제 국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다. 뭐 이런 경우가 생길까요? A가 B에게 돈을 빌렸는데 B가 안 갚아. 그래서 뭐 칼을 갈아서 얘를 죽인다든가. 그럼 또 B의 아들도 그거 보면서 울면서 아빠가 죽었네. 그래서 얘도 칼을 갈면서 또 애를 죽이고 A의 자식도 또 B를 죽이고 B의 자식을 죽이고 서로 죽인다. 뭐 무협 소설을 씁니까 지금? 아무리 이게 사적 자치지만 예, 국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강제 집행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 그래서 이제 민사 분쟁의 최종적 해결 방안은 사적 자치이지만 국가가 국가에게 조력을 받는다, 도움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일반인 소장을 작성해서 일반적인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도 들어가고 소액인 경우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뭐 A가 B에게 뭐 200만 원 빌려줬는데 아니면 10만 원 빌려줬다. 아니면 2만 원 빌려줬다. 만 원 빌려줬다. 내가 만 원 빌려줬는데 저 사람 끝까지 내가 받아낸다. 지구 끝까지 찾아서 받아낸다. 뭐 그렇게 받아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일단 국가의 힘을 빌리면 국가는 공짜로 안 해주죠. 예, 소송 비용에 돈이 들어갑니다. 소송 비용이 뭐 만 원 받기 위해서 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단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뭐가 되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감지하고 들으시면 그런데 어느 정도의 소액은 또 너무 소송이 길어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사람들이 지치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렇죠. 예, 바로 이제 그게 필요하죠. 예, 뭐 간단한 절차. 그게 바로 소액 사건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비용도 들어가고 소액인 경우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간이한 절차, 쉬운 절차와 비용의 분쟁이 간이한 절차와 비용으로 쉽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촉진에 등의한 제도가 바로 소액 사건 심판 제도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호가 소송의 비용이 얼마? 2천만 원, 3천만 원. 야, 옛날에 2천만 원인데 이제 3천만 원. 중요합니다. 이렇게 3천만 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 일정 수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소액 사건 심판이라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소가 3천만 원 미만이 미달되더라도 소액 사건이 아니다. 즉 이게 뭐냐? 그냥 순수하게 받을 돈이 3천만 원이 아니라 부동산의 다툼이 있어서 소송쟁이인데 그게 소가가 3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얘는 소액 사건이 아니다.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럼 여러분은 소액 사건은 뭐냐? 간단하게 진행한다.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액 사건 심판 자체는 재판 기일도 소장 접수 시에 정해주고 1회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원래 이렇게 소를 제기하면요. 예, 민사 소송인데 A가 제기하면 A가 뭐가 되냐? 원고. B가 피고가 되죠. 네, 피고. 그러면 이제 피고 같은 경우는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모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뭐가 가면 소장이 예, 신달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소장을 받아요. 얘가 이제 안 돼. 소를 제기했구나. 그럼 얘는 또 뭘 제기하는 거야? B는 A에게 답변서를 제기합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A가 이제 소장을 이제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답변서를 제기하고 답변서 제기할 때 이게 맞아 내가 너한테 돈 빌렸어 이렇게 할까요? 무슨 소리? 난 빌린 적이 없다. 아니면 난 갚았다. 아니면 네가 나한테 증여를 줬다. 이렇게 항변할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그럼 또 이렇게 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답변서를 또 제출합니다. 무슨 소리냐? 안 갚았다. 또 얘기하죠. 난 답변서 제출. 난 갚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뭘 하냐? 아, 변론 기일이라는데 변론 기일은 여러분들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판사님, 원고 피고하고 이제 뭐 이게 방청객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기관들 작성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심리를 하는 거죠. 예, 판결 내리기 위해서 보통 한 번에 걸려서 이제 집중 심리를 하라고 합니다. 한 번에 빨리 하라고. 자,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이제 변론 기일을 열기 전에 변론 무슨 기일을 열냐면 준비 기일을 엽니다. 그래서 일정한 쟁점 사안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이 이제 얘가 이제 친구도 있고 돈 빌린 게 맞네. 변론 기일을 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제 변론 기일을 열면 뭐 어떻게 될까? 이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의 선고 어떻게? 이제 판결문이 있죠? 예, 낭독을 하죠. 예, B는 A에게 금, 이어, 원을 이행하라. 이게 바로 판결문이에요. 예, 판결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판결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집행문이라고 부여를 받습니다. 집행문. 그래서 집행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집행권원이 되는 겁니다. 집행권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안 갚았을 때는 강제 집행한다고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방금. 이게 뭐냐, 우리가 배웠던 거. 예,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소송 절차예요. 이렇게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A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작성을 했죠. 그래서 얘가 알았어. 답변서를 갚았다. 빌린 적 없다. 무슨 소리냐? 빌렸잖아. 없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두세 번 하다가 이제 변론 준비일이 열리면 이제 또 서면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한번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론 기일은 이제 서로 이제 진짜 만나는 거죠. 만나서 이제 증거 같은 걸 다 보면서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낭독하죠. B는 A에게 이 여건을 이행하라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이 수소 법원이라 합니다. 여기까지 가면 무슨 법원? 수소 법원. 수소. 소송이 제기된 법원. 여기 떠나면 이제 뭐 이제 진짜 그런데 B가 B가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강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또 이제 집행 법원이 됩니다. 예, 집행할 수 있는 법원. 이런 절차예요. 이런 절차.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어, 이루어지는데, 뭐 보세요. 소장이 오고 가고 가고 보통 이게 보세요. 지금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했죠. 이게 최소한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 많이 걸리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송달. 이제 송달이 뭐냐? 우편물처럼 보내주는 걸 송달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변론 준비기, 준비기, 변론기를 만나기 전에 준비기일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한번 만나서 다 정리하는 거. 이제 가급적 기일을 한번 열어야 돼요. 이때 모든 걸 정리하자. 이걸 집중 심리 제도라 합니다. 집중 심리, 집중 심리. 즉 변론 기일에 쟁점을 정리해서 어, 판결을 하자 이런 뜻이에요. 왜 시간이 많이 들으니까 또 이제 판결 선고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판결을 선고하고 이제 계속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한 달 걸릴 수 있고 이게 언제 이제 준비 기일이 잡혀가지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이게 3천만 원인데도 이런 절차를 거치면 여러분 시간이 낭비가 될까 안 될까요? 시간이 낭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낭비가 되기 때문에 기왕이 어떻게 하냐? 자, 기왕이 어떻게 하냐? 3천만 원짜리 때는 이런 절차를 간단히 하고 그냥 변론 기일도 빨리 잡아버리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소액 사건 심판은 재판 기일도 이렇게 소장을 그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게 소장 접수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기간에 일주일 이내 피고에게 보내는 거죠. 그런데 소장을 이렇게 접수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재판길, 변론길도 만들어주고 이래야 적절하는 것이 원칙이다. 빨리 하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절차인데 이걸 좀 빨리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보세요. 법원의 민원 접수 시 민사과에서 양식을 비치되어 있는데 이를 접수함으로써 소송이 제기된다. 법원 직원에게 구술로서도 가능하다. 자, 일정한 경우에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다 답변서 서면 다 소장 제기를 반드시 어떻게 되냐? 반드시 반드시 서면으로 해요. 서면 어떻게 한다? 서면을 합니다. 일반적인 것들은
자, 근데 여기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뭘 또 보셔야 되냐면, 절차상 특례가 있어요. 소장을 접수 시 즉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일반 소송 절차는 보세요. 답변서 보내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보내고 계속 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한 번 만나잖아. 그지?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얘는 소장 접수하는 경우에 바로 며칠날 모입시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재판도 한 번에 마치는 것이 원칙이다. 빠르죠? 예. 당사자는 모든 증거의 최초의 변론기일이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딱 해가지고 바로 해야 된다. 원고가 기일에 불출석하고 1월이 아니죠. 1월 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기일에 불출석했다. 오늘 10월 1일 날 만나려 했는데 안 나왔다. 그리고 1개월 내에 기일 지정 신청하지 않는다. 자, 오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한 달 이내에 또 다른 날로 해주세요. 이런 것도 없었다. 그럼 얘는 이제 이런 소송을 진행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간주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죠. 피고가 만약에 이건 누가 불출석했다? 원고가 불출석. 이런 걸 기억하시고. 그럼 원고가 불출석했을 때는 2개월 내에 기일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안 했을 때는 소취하를 간주한다. 자, 그리고 피고가 불출석해서 피고가 보시면 자 보세요. 피고가 보세요.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출석하지도 않았어요. 즉석에서 온 거에게 승소 판결이 됩니다. 이럴 때는 바로 예, 자기 답을 결하지 않습니다. 뭐 한다? 예, 바로 원고가 이긴다 이 말입니다. 뭐 갚아야 되겠죠. 심리 절차와 증거 조사도 특히 적용되고 판결서 주문만 기대되고 이유는 생각한다. 자, 주문이란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A는 B에게 금 2천만 원을 이행하라. 뭐 이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는 이제 소비대차가 있었는데 증거 자료가 뭐 있어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다. 뭐 이런 이유 설명 안 한다. 그냥 간단하게 뭐 한다? 이행하라. 음, 이런 것들을 주문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이행하라. 이걸 이제 판결 주문, 판결 주문, 판결 이유는 논거를 제시합니다. 판결 이유는 논거 제시. 왜, 왜 이런 걸, 왜 이렇게 이행을 이제 하라고 이제 판결을 했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달아야 되겠죠. 근거들, 근거를 제시, 근거 제시한다.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고 소송 대리의 특징입니다.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채권에 대해서 집행할 때 부동산 이렇게 할 때 그다음 특히 이제 소액 사건 심판 이렇게 큰 개념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들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네. 음. 아마 그 수업 자료는요. 이게 페이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여기 4주차부터 올렸기 때문에
저는 제가 수업하면서 기존에 있는 파일에 연결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업을 찾아오시다가 페이지 6페이지를 찾으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프린트를 출력해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이제 독촉 절차예요. 지급 명령, 지급 명령, 이제 독촉 절차인데, 어, 이제 보시면, 채무이행이나 변제 요구하는 채권자가, 그래서 채무이행, 변제, 야, 돈 갚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채권자가.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 증권 일정한 수량을 지급을 목적하는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발하는 명령이다. 법원이 바라는 거예요. 채권자가 뭐 어떻게 해요? 이 사람 2천만 안 주네요. 그래, 2천만 갚아라. 이렇게 법원이 바라는 명령이에요. 판결이 아니고 명령이다. 통상의 재판 제도보다 간이하게 분쟁을 해결한다. 그래서 이제 간이한 절차가 또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소액 사건도 있고 지급 명령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 뭐야 이렇게 판결을 맞고 이렇게 막 해야 되잖아. 판결을 맞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것들은 간이한 절차를 했다. 그럼 이런 지급 명령 신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급 명령은 소가, 소송의 가액을 소가로 합니다. 소송의 가액. 그러니까 소송의 가액이란 말은 소송 비용이 소송의 그 가액이란 말은 얼마짜리 소송을 얘들이 진행하느냐. 부동산의 가액이 얼마냐. 뭐 자동차의 물건 값이 얼마냐. 그러면 소송을 했을 때 얼마짜리 애들이 다투고 있을 것인가? 알겠습니까? 뭐 1,000만 원짜리냐, 뭐 1억짜리냐, 10억짜리냐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급명령은 소가에 관계없이 채무자 주소지 근무지겠죠? 근무지 또는 사업소, 영업소,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의 단독 판사가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송 가액에 관계없이 액수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법원의 단독 판사가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단독 판사는 말은 판사가 한 분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판사가 세 분 이상 있으면 합의부를 합니다. 우리 TV 보시면 이제 뭐 재판장이 있으면 그 옆에 앉은 판사, 왼쪽에 앉은 판사, 오른쪽에 있으면 우석 판사, 왼쪽에 있으면 좌석 판사. 요 세 사람이 합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겠죠. 그 요걸 우리가 합의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쉬운 사건 같은 것은 혼자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이제 예, 법원을 우리가 단독 판사가 하는 단독 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보시면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일정 수량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하고요. 채무자에 대한 지급 명령을 국내에 공시 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 자, 이 말은 공시 송달이란 말은 뭐냐면 법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냥 벽에 붙여요. 송달한 것을. 왜 이 사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면 아주 불안한 송달이 되죠. 이런 송달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는 그런 송달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청 절차는 지급 명령 신청서를 채무자의 주소지, 근무지 하나의 법원에 제출하고 서면의 영향식 원칙이나 구술로도 가능하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일정한 경우 소액사건도 구술도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시험 낼 때 지급명령 신청은 구술에 의한 것이 원칙이다. 틀렸습니다. 서면이 원칙이나 구술도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좀 하고 우리가 좀 어떻게 쉬었다가 지급 명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보존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동산 임대차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
제가 자료를 이거 올려드릴 때 제가 이렇게 수업하면서 이제 판서한 내용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여러분 오늘 자료를 그냥 다운 받으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요. 좀 쉬었다가 우리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